여러분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일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참을 헷갈렸던 적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매번 새로운 얼굴들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일 때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등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함께 울고 웃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정작 그 사람은 단 한 통의 연락조차 없을 때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내 옆에 있지 않았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처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봤더라면 그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진짜 얼굴, 숨겨진 본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결정적인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알아두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달콤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옷차림입니다.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꾸미든 안 꾸미든 사람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옷을 입습니다. 무심코 고른 한 벌이 그 사람의 성격과 욕망, 심리 상태까지 다 보여주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Enclosed Cognition, 즉 입는 옷이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부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애덤 갈린스키 박사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같은 흰 가운을 입히되 한쪽에는 이건 의사 가운이라고 다른 쪽에는 이건 화가의 가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옷인데도 의사 가운을 입은 참가자들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옷이 단순한 천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만드는 심리적 신호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가에 따라 옷을 고른다는 것.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선택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즉, 그가 입은 옷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항상 눈에 띄는 빨강이나 노란 옷을 입는 사람, 이 사람은 단순히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은 욕구,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치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회색이나 검정 같은 무채색만 입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심리일 수도 있죠. 또 있습니다. 늘 옷에 주름 하나, 얼룩 하나 없이 단정한 사람, 이건 단순히 깔끔한 게 아니라 통제욕과 완벽주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엉망이어도 내 옷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죠. 늘 대충 입고 다니는 사람, 이건 무책임하다기보다 남 눈치보다 내 편한 게 더 중요해
라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즉, 외부 평가보다 자기 기준이 확고한 유형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 옷을 입었느냐입니다. 같은 옷도 이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이유가 기분이 좋아서일 수도, 주목받기 위한 계산일 수도 있듯이 말이죠. 정장은 더 극명합니다. 누군가는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입고 누군가는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입습니다. 그래서 관찰해야 할 건 그 사람의 선택 패턴입니다. 첫째, 스타일이 일관적인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유행이 바뀌어도 본인만의 축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타일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면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만나는 사람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는가? 후배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윗사람 앞에서는 번듯하게 차려입는다면 그건 상황이 아니라 이득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셋째, 타인의 말 한마디에 바로 옷이 바뀌는가? 그거 안 어울려. 한마디에 다음 날부터 사라지는 옷. 그거 요즘 유행이야. 한마디에 바로 바뀌는 스타일. 이건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옷은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진실하고 멀수록 꾸밈과 계산이 많습니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옷은 언어다. 사람은 옷으로 자신을 말한다. 맞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매일 입는 옷은 무의식이 고릅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그 옷이 예쁜가 보다 왜 저 옷을 골랐을까를 보세요. 그 한 번의 옷차림이 그 사람의 본심을 가장 먼저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옷차림이 겉모습이라면 말버릇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흘러나오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10년 동안 수천 명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태도, 심지어 인생관까지도 그가 평소에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격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언어적 지문입니다. 옷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버릇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할 위험한 말버릇.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떠오르시나요? 대화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이야기의 중심이 나로 바뀝니다. 아, 그거 나도 해봤어. 내가 그때 말이야. 나 그 분야 전문가야. 상대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정도야. 나는 그보다 더해. 상대가 힘들다 하면 나는 더 어려운 일도 견뎌. 결국 모든 대화가 나의 무용담으로 끝납니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레어리 박사는 3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속은 불안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가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또 다른 실험도 흥미롭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라고 지시한 뒤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분석했죠.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도파민 분비 영역인
뇌의 쾌락 중추가 강하게 활성화된 것입니다. 즉, 자기 얘기를 할 때 뇌는 마치 돈을 벌거나 음식을 먹을 때처럼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이야기 중독자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유능해 보입니다. 자신감 있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공을 자기가 가져가고 상대의 노력을 자기 성과로 둔갑시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닙니다. 항상 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송미란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2살이시고 오랫동안 동네 부녀회 모임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한 번은 새로 들어온 회원 한 분이 모임 내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걸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야만 자기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람 같았거든요. 송미란 님은 그 뒤로 그 회원분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질문을 던지며 그분이 다른 사람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셨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회원분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사람의 말버릇은 본성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따뜻한 관심으로 조금씩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말버릇은 남의 말을 끊는 습관입니다. 아, 그건 내가 알아. 잠깐만, 그거 다르게 봐야 해. 아니, 그건 말이야. 당사자가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 자기 말부터 하는 사람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대화는 캐치볼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흐름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공을 독점합니다. 던지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 자기만 던집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데보라 테넌 교수는 20년간의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권력과 지배를 과시하는 언어적 행동이다. 즉, 말버릇 하나가 나 너보다 위라는 무의식적 선언인 셈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누가 몇 번 말을 끊는지 기록했더니 놀랍게도 직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의 말을 자주 끊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즉, 말버릇 하나로 그 사람의 권력욕과 성격까지 드러난다는 거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말하려는 순간 그건 말이야 하며 끼어드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의 내면을 숨김없이 비춥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성격, 불안, 욕망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투를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가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 누구의 말을 자주 끊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자신을 내세우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을 읽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니 의아하시죠? 보통 우리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신뢰가 가고 교만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겸손한 말투에 숨겨진 진짜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게 한 뒤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정밀 분석했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더 민감하고 자신이 평가받는 순간을 더 즐긴다는 겁니다. 즉, 저는 뭐 별거 아닌데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런 말들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 칭찬을 더 받기 위한 전략적 겸손일 수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겸손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아,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인터뷰랑 강연 요청이 너무 많네요. 제가 요리를 너무 못했어요. 근데 또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네요. 겸손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랑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이런 가짜 겸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도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지만 속으로는 인정과 칭찬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 하면서도 눈빛은 반짝입니다.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더 듣고 싶다는 무의식의 신호죠. 반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칭찬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냅니다. 불필요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비교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라고 부정하는 사람보다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라고 답한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하고 매력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즉, 진짜 겸손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고 타인의 공을 함께 인정할 줄 아는 태도. 그게 바로 성숙한 겸손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하나, 칭찬을 거부하면서도 계속 기다립니다. 둘, 자신을 낮추는 말 뒤에는 반드시 자랑이 숨어 있습니다. 셋, 상대가 자신을 칭찬하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넷, 겸손을 이용해 분위기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들은 겸손이 아니라 조종을 합니다. 반응을 유도하고 칭찬을 스스로 끌어내려 합니다. 진짜 겸손은 조용합니다. 티 내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 겸손은 시끄럽습니다. 부정 속에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척하며 속으로는 더 높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위대한 사람의 의무다. 진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가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의 칭찬에 흔들리고 평가에 목매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겉으로만 겸손한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보세요. 그 말이 정말 자기 절제의 표현인지 아니면 칭찬을 더 받고 싶다는 유혹의 언어인지. 진짜 겸손은 말이 적고 가짜 겸손은 말이 깁니다. 진짜 겸손은 담담하고 가짜 겸손은 연극적입니다.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순간 여러분은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시선입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눈빛만큼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말은 친절한데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 이상하게 눈이 마주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뇌가 이미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포착한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사람들이 타인의 눈을 볼 때 0.1초 만에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는 걸 밝혔습니다. 불과 0.1초 말 한마디 나오기도 전에 우리의 뇌는 상대의 눈빛을 보고 이 사람 믿을 만한가를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눈빛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날까요? 첫째, 눈을 피하는 사람. 이건 단순히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인지 실험에 따르면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죄책감, 거짓, 불안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내리거나 시선을 돌린다면 그건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눈을 너무 오래 응시하는 사람. 눈을 피하는 것도 나쁘지만 계속 눈을 바라보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의 행동심리 실험에서 시선을 과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눈으로 지배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화 중에도 시선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위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셋째,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는 사람. 이건 심리학에서 뒷줌 미소라고 부릅니다. 진짜 웃음은 입꼬리뿐 아니라 눈 주변 근육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짜 웃음은 다릅니다. 입만 웃고 눈은 그대로입니다. 즉, 표정은 친절하지만 감정은 따로인 사람. 이런 사람은 감정을 감추거나 조종하는데 능숙한 유형입니다. 흥미로운 실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정직하게 대답하라는 조건과 거짓말을 해도 되는 조건을 각각 주었습니다. 그 후 미세 표정 분석 장비로 관찰한 결과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눈 깜빡임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눈은 신체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으로 감정에 반응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은 순간적으로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사람의 눈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대화 중 시선을 자주 피하는가,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무언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 눈을 과하게 응시하는가, 권력욕이 강하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심리, 눈이 웃지 않는가, 진심 없는 친절, 계산된 관계일 확률. 눈빛에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입니다. 그래서 더 진실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을 숨기지만 눈은 영혼을 드러낸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눈을 먼저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지 그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권력을 쥐었을 때 변하는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힘을 가졌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권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가면을 벗깁니다. 권력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감옥 실험입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평범한 대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들 중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만 선별했죠. 그리고 반은 교도관, 반은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저 단순한 역할극이었습니다. 단 2주일간의 실험. 하지만 단 엿새 만에 실험은 중단됐습니다. 왜였을까요?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명령을 내리더니 며칠 뒤엔 죄수들을 모욕하고 통제했습니다.
폭언이 나오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어났습니다. 평범하던 대학생들이 단 몇 시간 만에 권력에 취한 겁니다. 복종의 힘만 주었을 뿐인데 그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인간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실험을 멈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다. 그렇다면 이건 단지 실험실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첫째, 직급이 오르자 변하는 사람. 평사원일 때는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웃고 고민도 나누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팀장이 되자 말투가 달라집니다. 이거 해, 저거 당장 처리해. 예전엔 부탁이었는데 이젠 명령입니다. 조금의 권한을 쥐는 순간 동료는 부하가 되고 대화는 지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원래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착한 척 했을 뿐입니다. 진짜 본성은 권력을 잡았을 때 드러납니다. 여기서 부산에 사시는 권대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8살이시고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시던 분인데요. 젊었을 때 큰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셨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사원일 때는 후배들이랑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어려운 일도 서로 도와가며 일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으로 승진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거칠어지더라는 겁니다. 후배가 보고서를 늦게 가져오면 화부터 났고 회식 자리에서도 자기 자리만 챙기게 되더래요. 권대식님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사직서를 내고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예전엔 참 좋은 분이셨는데요. 그 한마디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날부터 권대식님은 매일 저녁 그날 자신이 누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적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비소를 운영하시면서도 직원들에게 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둘째, 돈을 쥐자 변하는 사람. 함급트. 딱 힘들 때는 같이 굶으면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우리 언젠가 잘 되자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돈을 벌고 나자 말투가 달라집니다. 요즘 바빠서 너는 아직 모를 거야. 예전엔 함께였던 우리가 이젠 너와 나로 갈라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심리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부유한 참가자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졌고 불편한 장면을 봐도 뇌의 감정 반응이 둔해졌습니다. 즉, 돈이 그들을 바꾼 게 아니라 돈이 그 안에 있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셋째, 아주 작은 고난에도 변하는 사람. 직장에서 작은 프로젝트 리더가 되자마자 후배에게 고압적으로 굴고 모임에서 총무를 맡더니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사람, 아이의 부모가 되자 사랑보다 통제를 앞세우는 사람. 심리학자 데이비드 킴미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큰 권력보다 작은 권력에서 인간의 본성이 더 정확히 드러난다. 큰 권력은 감시가 있지만 작은 권력은 감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지 못합니다. 작은 자리에서도 변하는 사람이라면 큰 자리를 가지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권력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누군가는 겸손해지고 누군가는 오만해집니다. 누군가는 그 힘을 책임으로 쓰고 누군가는 그 힘을 쾌감으로 씁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진짜 봐야 할 순간은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말투가, 눈빛이, 태도가 변하는지를 보세요. 작은 권력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권력을 쥐어도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은 인간의 얼굴을 벗깁니다. 돈, 직위, 명예, 역할, 그 어떤 형태로든 힘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모든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차림을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옷을 입었는지 그 선택 뒤에 숨은 심리를 읽으세요. 두 번째, 말을 들으세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에서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겸손한 척하는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보세요. 네 번째, 눈빛을 보세요.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권력을 쥐었을 때를 보세요. 작은 힘만 가져도 변하는 사람은 더 큰 힘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다섯 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깊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귀티가 나고 품이 있는 사람은 돈은 없어도 이것이 있습니다. 명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가방을 메고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는 사람, 반대로면 티 하나 입었을 뿐인데 묘하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돈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돈이 없어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그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옷이 아니라 어떤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시죠? 딱히 못 부린 것 같진 않은데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괜히 자세가 바르게 되는 사람. 무슨 향수를 쓴 것도 아닌데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귀티입니다. 명품을 걸쳐서 나는 게 아니라 살아온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향기. 반대로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크게 웃고 유쾌한 척 하는데도 이상하게 싼 티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귀티는 옷이 아니라 축적된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앉는 자세, 손의 움직임, 말의 속도까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사람의 결이 귀티를 결정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알렉스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첫 인상에서 느끼는 인상의 60% 이상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귀티는 말이 아니라 말하기 전부터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말투, 그 말투에서 인생이 느껴집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걷는 발자국이다. 그리고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의 태도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에겐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묵직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서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앉자마자 다리를 떠는 사람에겐 그 불안이 그대로 전달되지요. 사람은 절대 말로만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순간에 그 사람의 품격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건 결국 누가 보지 않아도 나를 정돈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품성은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드러난다. 귀티는 입는 게 아닙니다. 있는 척 한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자신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귀티는 얼굴이 아니라 몸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귀티는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는 몸에서 말없이 흐르는 에너지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은 앉아있는 뒷모습, 걸을 때의 탄력, 움직임의 리듬에서 묵직함을 풍깁니다. 반대로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움직임이 둔하고 기력이 빠져 보이는 사람은 어딘가 무너져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며 살아왔느냐입니다. 강심리학에서는 근육은 인격이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몸의 상태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기립근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움직임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하버드 에이징 스터디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가장 관련 있는 지표는 허벅지 근육량이라고 합니다. 허벅지가 단단한 사람일수록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그 안정감이 곧 신뢰와 품격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한양대 유영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테크는 망할 수 있어도 근테크는 망하지 않는다. 몸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규칙적으로 자신을 다듬는 사람, 그 사람에겐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조용히 가볍게 걷는데도 시선이 가는 경우, 그건 그 사람이 좋은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의 중심이 잘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감이 그 사람을 단단하게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귀티는 결국 몸이 보여주는 자기 존중감입니다. 몸을 가꾼다는 건 나는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태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태도는 표정,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누구는 말로 자신을 꾸미고 누구는 브랜드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귀티나는 사람은 몸으로 삶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여유 있는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기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을 품고 사는 사람인지 진짜 귀티는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옷차림, 여유로운 말의 속도,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태도. 이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인다고 느끼는 순간은 화려하게 꾸몄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에 쫓기지 않을 때입니다. 여유는 결국 존재감의 밀도입니다. 여유를 가진 사람은 먼저 도착해도 조급하지 않고 대화가 잠시 끊겨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조차 품격으로 채워집니다. 오랫동안 강연을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방 강연이 있을 땐 꼭 2시간 먼저 도착한다고 하셨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둥대기 싫어서요. 그 몇 시간을 미리 확보하면 그날의 말투와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총합입니다. 이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바쁠수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할 말이 많아도 조용히 듣습니다. 누구보다 시간이 귀하지만 그 시간을 남에게도 기꺼이 나눌 줄 압니다. 그게 바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시간 태도입니다. 반대로 늘 바쁘고 늘 늦고 항상 누군가와 약속을 겹치게 잡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이 습관이 된 사람에겐 귀티는커녕 신뢰도 쌓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그 태도에서 이미 가벼움이 먼저 느껴지게 됩니다. 진짜 귀티는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흐릅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언제 움직여야 할지 아는 사람, 말을 아껴도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말투, 걸음, 표정, 기다림, 모든 리듬에 단단한 여유가 배어 있습니다. 그 여유는 우아함을 만들고 그 우아함이 바로 귀티가 됩니다. 네 번째, 귀티는 결국 관계에서 판가름 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봤을 땐 괜찮아 보였는데 말 몇 마디 나누고 나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반대로 말수도 많지 않고 조용한데 만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신기하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귀티는 결국 관계에서 남기는 인상입니다. 심리학자 에런의 실험에 따르면 30분간 서로 질문을 주고받은 낯선 두 사람이 놀랍게도 70% 이상 상대에게 호감이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하지 않고 상대 감정을 잘 들어주는 태도였습니다. 귀티는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조용히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흐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말보다 듣는 데 능하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를 여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내 마음에 담아주는 능력입니다. 반면 귀티 없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얘기, 자기의 불만, 자기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상대가 말할 틈도 감정을 머무를 시간도 주지 않죠. 이런 사람 앞에선 아무리 예쁘게 말하려도 내 말이 초라해지고 나까지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상대가 말할 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건 내가 중심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에리 브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존재가 스스로 피어나도록 돌본다. 귀티는 이런 관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내가 상대를 무언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순간 관계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귀티는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말로 나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상대의 말에 올라타려 하지 않고 상대의 침묵까지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명품 하나 없어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대전에 사시는 노현주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7살이시고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신 분인데요. 손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사장님은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자꾸 또 오고 싶을까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노현주님께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손님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요. 맞장구도 별로 안 쳐요. 그냥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단골 손님 한 분이 사업이 힘들다고 한참을 토로하셨는데 노현주님은 아무 해결책도 주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나중에 다시 와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나니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노현주님은 한 말씀도 보태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의 힘입니다. 말이 아니라 들어주는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귀티란 내가 아닌 상대의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그건 그 어떤 브랜드보다 오래가고 그 어떤 외모보다 깊게 남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귀티는 내가 나를 아끼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회관계 망속 명품,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 속에 나만 없는 것 같은 기분,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티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들, 실제로는 편집된 세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구도로 찍힌 한 장의 사진, 고급 호텔 로비에서 잠깐 찍은 인증샷, 실제 삶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 그걸 보며 자꾸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진짜 귀티와는 거리가 먼 방향입니다. 심리학자 셀리그먼은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쾌락 중심의 행복과 의미 중심의 행복. 우리가 사회관계망을 보며 부러워하는 장면들 대부분은 바로 이 쾌락 중심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좋으면 그만이라는 감정.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사라지고 다시 또 갈망하게 되죠. 반면 의미 중심의 행복은 다릅니다. 조금 느리고 조용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안정감. 그게 바로 귀티의 핵심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압니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지, 어디에 돈을 쓸지, 어떤 감정을 품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 그런 사람에게선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단단한 빛이 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진짜 귀티는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돈이 많으면 귀티가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돈이 많은 사람 중에도 무례하고 촌스럽고 시끄러운 사람은 많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을 쓰는 방식, 시간을 아끼는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철학에서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잘 가꾸어 온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티입니다. 귀티는 결국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피어납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하고 감정을 스스로 돌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은 명품 하나 없어도 자연스럽게 귀티가 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겐 이미 귀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티와 부티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우와, 저 사람 귀티 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건 진짜 귀티가 아니라 그냥 부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티는 말 그대로 부자처럼 보이려는 티입니다. 비싼 차, 명품 옷, 고급 시계처럼 눈에 띄는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덧입히는 껍데기 같은 거죠. 그런데 귀티는 다릅니다. 귀티는 숨겨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자세, 상대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조용히 스며 나오는 품격입니다. 부티는 외모에서 시작되지만 귀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부티는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외치지만 귀티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다르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부티는 돈이 많으면 누구든 가질 수 있지만 귀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스스로를 아끼고 말투를 정돈하며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에게 그 단단한 향기처럼 피어나는 게 귀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 부티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지만 귀티는 시간이 쌓일수록 깊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브랜드 하나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이, 그건 부티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 속에 남는 태도와 품격의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부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티에 끌립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우와, 저 옷 어디서 샀을까 보다 저 사람처럼 나도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까지 부티를 귀티로 착각하며 무리하게 자신을 꾸며왔던 건 아니셨나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부티는 보여주기 위한 삶이고 귀티는 나를 정돈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도 귀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해답이 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실천 팁 3가지를 지금 바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10분 말투를 정돈하는 시간 가져보기 앞서 말씀드렸죠. 귀티는 말에서 흐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은 화려한 어휘나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본 말투, 다시 말해 감정이 올라올 때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가령 이런 말 여러분도 자주 듣거나 쓰셨을 겁니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아, 진짜 왜 그래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됐고요. 이 말들은 대부분 화가 섞였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느낌 혹은 상대를 밀어내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어느 연령대에서나 잘 나오는 됐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같은 말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상대를 방어적이게 만들고 대화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을 어떻게 바꿔야 내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불쾌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단단한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은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내 입장은 명확하게 전하면서도 상대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인상을 줍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라는 말은 그냥 툭 내뱉는 대신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바꾸면 부드럽지만 분명한 태도가 됩니다. 아, 진짜 왜 그래요? 라는 감정적인 말은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잠시만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겐 배려를, 나에겐 품격을 남깁니다. 됐고요. 라는 단절의 말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라고 하면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들이 사람이 느끼는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리고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걷는 발자국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떤 톤으로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평소 자주 쓰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짜증날 때, 당황할 때, 피곤할 때 나오는 말투를 한두 개씩만 바꿔보는 겁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내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귀티는 말에서 흐릅니다. 그리고 말은 결국 마음의 상태가 언어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정돈된 말에는 단정한 내면이 묻어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쓰는 방식이 곧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다룹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나는 내 시간에 책임진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속 장소에 늘 5분, 10분 먼저 와 있고 도착했어도 허둥대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상대에게 이미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늘 급한 표정으로 숨차게 들어오며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명품을 입고 목소리를 크게 내도 이상하게 급하고 가벼운 인상이 남습니다. 귀티는 옷보다 움직임에서 먼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시간을 다루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저서시간 패러독스에서 사람의 시간 감각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간을 주도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했죠. 이건 실전에서도 증명됩니다. 강연, 미팅, 모임, 가족 모임, 모든 관계에서 늦지 않는 사람,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항상 더 품위 있게 기억됩니다. 시간을 정리한다는 건 내가 삶을 단정하게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 드립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예상보다 먼저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약속이 오후 2시라면 1시 45분에는 도착해 보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가는 삶 대신 도착해서 여유롭게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피는 삶. 그 15분이 여러분의 말투를 바꾸고 얼굴 표정을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방식까지 바꿔줍니다. 철학자 라로슈 푸코는 말했습니다.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를 다스리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귀티는 바로 그 선택의 반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 번째, 내 기준을 지키는 연습이 귀티를 만듭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묘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비싼 걸 자랑해도 주변에서 뭐가 유행인지 떠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귀는 자기 기준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나도 저거 사야 하나? 나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해야 나도 대접받겠지.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가지도 않을 장소에 불려다니고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기 통제감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도도 대인관계의 질도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이 있다는 건 곧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늦더라도 내 말투만큼은 단정했으면 좋겠어. 나는 돈이 많지는 않아도 내 시간은 귀하게 다뤘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 사람 흉보는 자리에서는 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말이 조용해지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결국 태도도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화려하진 않아도 단단한 향기가 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귀티는 남의 시선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만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권력이 없어도 세울 수 있으며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천천히 깊게 자라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기준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잠깐 광주에 사시는 변종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3살이시고 평생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시며 가구를 만들어 오신 분인데요. 손주들 결혼식에 갔다가 사돈댁 어른께 들으신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사돈 어른이 그러시더랍니다. 변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도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뭔가 다른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변종호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평생 나무 만지던 사람일 뿐인데 뭐가 달라 보였을까? 그런데 곱씹어 보니 답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변종호님은 평생 나무를 깎으면서 한 가지 원칙을 지켜오셨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나무는 서두르면 갈라지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급하게 말하면 마음이 갈라지고 급하게 결정하면 관계가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할 때도 나무 다루듯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티라는 건 결국 평생 무언가를 정성껏 대해온 사람의 몸에 새겨진 습관이 아닐까. 변종호님은 명품 옷 한 벌 없으셨지만 그분이 앉아 계신 모습, 천천히 말씀하시는 속도, 손주들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에 평생의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종호님이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공소를 운영하시면서 형편이 어려운 손님이 오면 가끔 값을 깎아주거나 망가진 부분을 무료로 고쳐주시곤 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부유해 보이는 손님이 와서 가격을 깎으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정해진 값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변종호님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보고 정합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깎아주면 제 자존심이 깎이는 거고 형편 어려운 분께 정가를 받으면 제 양심이 깎이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귀티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티는 결국 자기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대하는 힘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태도, 그게 사람들에게 묘하게 끌리는 무언가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 귀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귀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밖에서는 점잖다가 집에만 오면 말이 거칠어지는 분들 많으시죠. 가족이니까 편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정중합니다.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리고 손주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서보다 더 따뜻하고 더 다정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결국 내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관계를 40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작은 말투 하나가 관계의 수명을 결정한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잘했다는 말. 이 짧은 말들이 켜켜이 쌓여서 관계의 품격을 만든다는 겁니다. 귀티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함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라는 말 대신 이거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도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 대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라고 묻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자녀의 자존감과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5가지 귀티의 비밀과 3가지 실천 방법, 그리고 가족 안에서 귀티를 지키는 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의 본성을 읽는 5가지 신호와 지금 말씀드린 귀티의 5가지 비밀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옷차림으로 본성을 읽는다는 것과 귀티가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어떻게 대하는가. 말버릇으로 본성을 읽는다는 것과 귀티 있는 사람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과 진짜 자기 존중에서 나오는 귀티를 구별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시선으로 진심을 읽는 것과 눈빛에서 묵직함이 느껴지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권력 앞에서 변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과 작은 고난에도 정중함을 잃지 않는 귀티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결국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본성을 읽는 눈과 귀티를 알아보는 눈은 같은 눈입니다. 다만 보는 방향이 다를 뿐이죠. 하나는 경계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2가지 눈을 모두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짜 겸손을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진짜 겸손을 연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속 거짓을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 눈빛도 더 진실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작은 고난이라도 더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른다는 건 나 자신을 다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다고 귀티가 생길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귀티는 더 빨리 자리 잡습니다. 젊을 때는 화려함으로 가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릴 것이 줄어들면서 본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투 하나, 시간 다루는 방식 하나만 바꾸셔도 주변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2번째 질문, 귀티 있는 사람도 화를 낼 때가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귀티는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화가 나도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시냐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좀 곤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죠.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하되 사람을 향한 비난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귀티 있는 분노 표현법입니다. 3번째 질문, 형편이 어려운데도 귀티를 지킬 수 있나요? 오히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티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종호님처럼
평생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셔도 자기 기준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에서 귀티는 충분히 피어납니다. 오히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네 번째 질문.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만만하게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정중함과 단호함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중하다는 건 무조건 양보하고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만 그 거절의 방식이 차분하고 정중하다면 그건 만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인상을 남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한 달짜리 작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말투만 바꿔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평소 같으면 됐고요. 라고 했을 상황에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라고 바꿔서 말해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딱 이것 하나만 의식하시면 됩니다. 둘째 주에는 시간 다루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약속이 있을 때 10분이라도 일찍 도착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도착해서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를 자연스럽게 바꿔줄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할 말을 준비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맞장구도 줄이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연습. 아마 신기하게도 상대가 여러분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넷째 주에는 나만의 기준 하나를 정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하는 작은 원칙 하나를 적어 보세요. 누구 흉보는 자리에서는 웃지 않겠다 라든가 화가 나도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겠다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 원칙을 한 달 동안 지켜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면 분명 주변에서 먼저 알아챕니다. 요즘 뭔가 달라지셨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귀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귀티는 결국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가족에게 대물림되는 무언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풍이라고 부르는 것, 그 집안만의 분위기, 그 집안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결, 그게 바로 귀티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말투를 정돈하고 시간을 소중히 다루고 자기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반대로 돈은 많이 물려주어도 평소 말이 거칠고 조급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자녀는 돈은 받았지만 품격은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주들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올릴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비싼 옷이나 큰 집이 아닙니다. 천천히 말씀하시던 목소리, 화가 나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던 태도, 약속을 소중히 여기셨던 모습, 그런 기억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관이 되고 그것이 다시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들이 단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흘러갈 귀한 유산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티를 흉내 내려다 오히려 멀어지는 함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귀티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말을 천천히, 일부러 표정을 무겁게, 일부러 침묵을 길게 가져가십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귀티가 아니라 귀티 연기입니다. 억지로 만든 여유는 결국 어색함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 어색함을 금세 알아챕니다. 진짜 귀티와 가짜 귀티 연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짜 귀티는 힘이 빠져 있을 때도 유지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본질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귀티 연기는 평소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이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갑자기 말이 거칠어지거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죠. 그러니 귀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투 하나를 바꾸더라도 그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지키더라도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여야 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여주기 위한 변화는 누가 보지 않을 때 사라지지만 진짜 변화는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관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귀티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귀티는 절대 남을 깎아내리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품격 있어 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순간 그건 이미 귀티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하고 여유롭게 바라봅니다. 그 여유로운 시선 자체가 귀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5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옷차림, 말버릇, 겸손, 시선, 그리고 권력을 쥐었을 때의 변화. 이 5가지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모습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단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티 나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태도, 몸, 여유, 관계, 그리고 자기 존중. 이 5가지는 돈이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는 품격의 길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3가지 실천 방법, 말투 정돈, 시간 관리, 자기 기준 세우기를 살펴보았고 1달짜리 작은 계획도 함께 짜보았습니다. 그리고 귀티가 단지 나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가족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딱 하나만 마음에 담아 가신다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본성도 귀티도 결국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습관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라 선택의 이유를 한번 더 들여다보신다면,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말투를, 시간을, 기준을 한번 더 돌아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결국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품격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명품을 입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화려한 스펙 하나 없어도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몸의 중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조용히 스며 나오는 진짜 귀티. 그건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급하게 꾸며낸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정성껏 대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세요. 말 한마디를 아끼는 습관, 하루 10분 나를 다듬는 시간, 흔들리지 않는 내 기준 하나.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가 훨씬 더 단정하고 훨씬 더 당당해져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삶의 품격, 귀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그분처럼 조용히 반짝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만남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5가지 본성의 신호와 5가지 귀티의 비밀을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상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동네 모임이든 자녀의 결혼식 하객으로든 어떤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건네는지,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투를 쓰는지,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를 차리지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권력거리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팀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끼는 상대를 대하는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소 윗사람에게는 깍듯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무례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반대로 지위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정중한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더 단단한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즉, 누군가의 진짜 인격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갈등이 생기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투거나 의견이 부정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과 귀티가 동시에 드러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화가 났을 때 상대의 약점을 들먹이며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났어도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후자는 갈등이 지나간 뒤에도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순간은 실수를 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귀티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변명을 늘어놓거나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반면 귀티 있는 사람은 짧고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3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변명하지 않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순간은 칭찬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순간을 지켜볼 때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함께 기뻐합니다. 반면 본성이 메마른 사람은 미묘하게 표정이 굳거나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본성의 시험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신호와 비밀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을 때도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동시에 나는 누군가에게 아무 이득을 주지 못할 때도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이 두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신다면 사람을 보는 눈도 깊어지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품격도 자연스럽게 깊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성과 귀티가 어떻게 더 선명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다들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점점 뚜렷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급해지고 더 의심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국 예일대학교의 노년 심리학 연구팀이 수십 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단순히 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평생에 걸쳐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연습해 왔는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때부터 작은 순간마다 정중함을 연습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정중함이 더 깊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부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모습이 더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즉, 나이는 사람을 저절로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이는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습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말투를 다듬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기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고 분명한 품격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은 작은 씨앗이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실 수 있도록 짧고 분명한 문장들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지보다 왜 그것을 입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의 본성을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떻게 듣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의 본성을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말 뒤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의 본성을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눈을 보십시오. 사람의 본성을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무엇이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귀티를 만들고 싶다면 명품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하십시오. 귀티를 만들고 싶다면
얼굴이 아니라 몸의 중심에서 시작하십시오. 귀티를 만들고 싶다면 화려함이 아니라 여유에서 시작하십시오. 귀티를 만들고 싶다면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에서 시작하십시오. 귀티를 만들고 싶다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향한 존중에서 시작하십시오. 이 10가지 문장 중에 단 하나라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나를 다듬는 태도, 이 둘은 결국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로 이어지고, 나를 더 정성껏 가다듬는 노력은 결국 더 좋은 사람을 곁에 두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 5가지 신호와 5가지 비밀이 작은 등불처럼 길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